네. 원샷 잤다가 투샷 잤다가 이렇게 드디어 T-30. 지금부터 안철수 후보님의 미래서울 산업지도에 관한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의 비전과 전략 제2탄 산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의 5대 권역을 특화한 미래서울 산업지도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 문제의식과 비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는 엔진이 꺼지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 가동률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입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율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도 차갑게 식어갑니다. 전차부대라는 전자, 자동차 산업은 녹슬어갑니다. 지금은 반딧불이 경제, 반도체라는 불빛 한 점만 남았습니다. 실업률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더 가난해지는 워킹 푸어가 됩니다. 젊은이들은 그것을 헬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경쟁력은 매년 추락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전국 최악입니다. 청년 창업은 세계 주요 도시 꼴찌 수준입니다. 2030 세대가 서울을 떠나는 서울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이사간 게 아니라 서울에서 쫓겨난 겁니다. 서울 청년은 각자 도생하는 경제적 난민, 사회적 유민입니다. 서울 공동체는 붕괴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창업의 본질은 모르고 창업 지원 시설 건축에만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창업 지원 시설 42개를 더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말 앞에 수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선우가 뒤바뀐 겁니다. 서울에 창업의 성공 신화는 없이 창업을 했던 건물만 남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내외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고 아이디어가 넘쳐나야 자본이 몰려듭니다. 이것이 베를린, 런던 같은 스타트업 도시의 간단한 성공 방정식입니다. 베를린은 동서독 통합 후 별다른 산업, 경제 기반이 없어서 고전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옆 로젠슈트라세 거리를 활용해서 유럽에서 스타트업 1등 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런던의 테크시티는 2010년까지 빈민가였습니다. 적극적인 혁신 창업 정책으로 전 세계 핀테크 스타트업 중심의 벤처 산업 단지로 거듭났습니다. 글로벌 미래 인재들은 도시의 매력과 활력을 보고 찾아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인도의 방갈로르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된 것은 혁신 인재들이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금융,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앙정부가 협력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서울은 금방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서울은 이미 상당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서울 사용설명서를 만들면 서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은 고도 성장의 경험이 있습니다. 고급 인력도 넘쳐납니다. 한류라는 문화 경쟁력도 높습니다. 서울처럼 이렇게 훌륭한 인프라가 깔려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서울의 장점을 살려 혁신성장 생태계의 숲을 만들면 미래 인재와 글로벌 기업이 몰려드는 도시가 됩니다.
서울은 일거리와 일자리가 넘쳐나는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원순의 페인트 칠과 환경 미화가 아니라 안철수의 4차 산업과 창업을 통해서 서울을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글로벌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 서울 산업 지도를 만든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좋아 보인다고, 전망 있다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박 시장의 방식이 이랬습니다. 둘째, 이미 잘 자리 잡은 인프라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5대 권역 특화 산업지도 제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산, 광화문, 청계천, 동대문을 연결하는 도심권입니다. 이곳이 바로 관광 한류 밸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동, 신내, 홍릉벨트, 4차 산업과 창업 벨트가 됩니다. 4차 산업과 창업 밸리가 됩니다. 세 번째, 상암, 은평 지역은 문화산업과 방송산업 중심의 미디어 밸리가 됩니다. 네 번째, 강남권은 융복합형 컨벤션 산업, 전시 산업, 그리고 웰리스와 레저가 융복합되는 강남 스타일 밸리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곡 가산을 연결하는 서울 감서권은 IT 기반의 유통과 스마트 그리드를 특화하는 IoT 유통 밸리로 만들겠습니다. 이 다섯 곳 중 도심권과 동부권 이 두 곳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권입니다. 한류 관광, 패션, 게임을 살리는 관광 한류 밸리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5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글로벌 관광 도시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늘어도 지역 상권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력, 한류의 가치를 지역 경제와 융합시키겠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대관명을 받는 공간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세계적인 한류 공연장, 상설 디자인 전시관과 패션쇼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주변의 패션, 디자인 산업과 연계해야 상권이 살고 인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복합개발과 함께 게임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게임 관련 전자제품과 소프트웨어를 마음껏 체험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이곳에 게임 한류센터 내에 e스포츠를 위한 경기장도 만들겠습니다. 생활형 e스포츠 리그를 창설하고 e스포츠 국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동, 신내, 홍릉으로 이어지는 동부권은 4차 산업과 창업의 중심이 됩니다. 이를 위해 신내 철도 차량기지 57,000평을 4차 산업형 미래연구센터로 만들겠습니다. 이곳에 4차 산업 R&D 센터를 만들고 직장과 주거 일체를 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창동 철도 차량기지 54,000평과 도봉 면허시험장 20,000평을 스타트업 특구로 육성하겠습니다. 이곳은 신내 지구와 연계한 기술 상용화, 창업 특구가 될 것입니다. R&D와 창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강소창업기업 육성과 협업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협업 플랫폼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홍릉 4차 산업 창업 캠퍼스가 될 겁니다. 이곳에 구글 캠퍼스형 창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홍릉 부근을 보면 경희대, 고려대, 외국어대, 카이스트, 국책연구기관, 서울산업진흥원 등 대학 전문기관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들을 연계해서
대대적인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로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 전체가 기술 활용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게 제 전략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서로 도와 더 큰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스타트업 거래 활성화와 창업 투자 선순환 생태계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서울 5대 권역 모두 창업은 서울에서 하지만 사업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에서 해외 시장 개척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기적이 서울의 일상이 될 겁니다. 혁신성장 생태계의 숲에서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도 생겨날 겁니다.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을 유치해서 수많은 글로벌 강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고의 미래 일자리와 미래 일거리가 가득한 꿈과 희망찬 서울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마침 중소기업 주간입니다. 360만 명 중소기업인께서도 청년 일자리가 많아지는 희망찬 경제, 바르게 성장하는 경제, 그리고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이야말로 소중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까지 합치면 700만 명입니다. 꿀벌처럼 일하는 분들이 미래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혁신 성장 생태계의 숲에서는 시민이 아니라 기업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현 정부가 버려둔 혁신 성장 반드시 서울부터 시작해서 다시 살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혁신 속에서 공생하는 숲이 될 것입니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소속사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 주십시오. 이 정책 내용이라 단기간에 소화하기 힘들어지면 꼭 정책이 아니더라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분이 삶의 질이 떨어진 구조를 그 지방선거 D-30일인데요. 지방선거 느낌이 안 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좀 정책 오늘 두 번째 발표하시지만 기자들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대책이 좀 있으신지 앞으로 또 어떻게 캠페인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제 북핵 폐기 관련한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국 대화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가 않다는 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 3% 정도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게 높은 게 아닙니다. 세계 성장률 4% 가까이 되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성장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그 성장의 대부분을 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반도체 호황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들이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더 큰 위기감을 가져옵니다. 지난 3월만 보시더라도 실업률 IMF 이래 최악입니다. 그리고 또 수출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 공장 가동률 2000년대 이래 최악. 그리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율 최고로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악화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뭡니까? 지방선거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활을 직접 책임지는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총선과 이렇게 비교해보자면 총선은 국가의 큰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당에 소속된지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는 우리들의 삶을, 먹거리를, 생활을 직접 책임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인물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많은 관심이 이제 그 앞으로 다가올 이제 북핵 폐기 관련한 그곳에 쏠려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이제 시민들은 여러 가지 하나씩 이 우리의 삶, 경제 활동들을 돌아보면서 어느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인지를 하나씩 판단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서울을 살리겠다는 그 비전을 내놓고 이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링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뭐 공약도 내놓지 않고 지금 뭐 시장도 그만두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 지난 7년간과 똑같이 앞으로 4년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사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시민들께서 4년 그대로 가도 좋은지, 아니면 서울이 바뀌고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걸로 판단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지난 7년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4년간 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일자리 악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4년 더 악화될 겁니다. 과연 그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 제가 앞장서서 그런 많은 문제들 해결하는 그 선택이 더 좋다고 판단하실지 이제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지금 출마 선언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한 달 남긴 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랑 지지율 차이가 데이터 나는 상황에서 반대인의 계기가 좀 없어 왔잖아요. 앞으로 한 달은 더 어떻게 하실지. 3월, 4월 이제 보시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3월 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3월 초부터 미투와 관련된 대선 후보급의 정치인들이 무대 뒤로 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북핵 폐기 관련해서 한 걸음 더 진전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이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사 문제들이 또다시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댓글 공작 관련한 그 드루킹 관련한 김경수 전 의원 관련한 일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또 남은 30일 동안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큰 일들이 또 몇 번 더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이제 서울 시민들께서 또다시 새로운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그런 경험들, 생각들을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서 마지막에 6월 13일 날 이제 투표로 그것을 반영할 거라고 믿습니다. 남은 그 가장 큰 이슈인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요. 대통령 어제 그 북한에서 수직 접촉을 요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그 우선은 미국과 북한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우리 정부가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해서 이제 꼭 확인하고 합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반드시 비핵화가 돼야 됩니다.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 점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 제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제재를 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이제 핵 폐기와 관련된 실제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제재를 푸는 여부가 그 다음에 후속으로 결정돼야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절대로 이 합의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흔드는 그런 합의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제는 그 비용 문제도 이제는 대비를 세워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그때는 핵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을 중지하고 그 대가로 약 2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지원들을 하기로 그때 합의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지금은 핵을 개발 중이 아니라 오히려 거의 완성된 형태의 핵과 ICBM을 가지고 있고 그 숫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거기에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아마도 미국에서는 이런 비용들을 대부분 아마 한국 정부가 내야 된다고 주장할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일반 국회인데요. 내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해서 5포인트 국회를 열 거라는 관심이 많은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그렇게 강행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는 그 퇴임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장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 옳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론인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공약 질문은 안 나옵니다.